네, 안녕하세요. 제 8강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은 청소년 음식 문화네요. 어, 일단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어, 저희 과제물이 하나 있잖아요. 저희가 이미 내놨는데, 그 과제물은 기말 시험과 동시에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 시험 때, 어, 같이 내시면 되고요. 혹시 못 내시는 분이 있으면 메일로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음식 문화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를 쭉 보고 있는데요. 음식 문화는 상당히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음식 문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매슬로우가 5가지의 욕구를 얘기했죠. 제일 먼저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거기에서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리적 욕구와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리고 소속감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먹거리 하면은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이기도 하고 생명 유지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식 문화라고 했지만 아주 원초적인 것으로 인식해도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래서 이번 시간과 이제 2교시를 통해서 음식 문화의 이해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한국 전통 음식 문화, 그 다음 청소년의 문제. 청소년은 이 성장의 과도기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먹는 음식 문화는 상당히 또 다릅니다. 다른 시기에 비해서. 그리고 청소년 음식 문화의 과제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 문화의 이해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척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기준에서 이게 문화를 이해해야 개념화하느냐, 개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 개념은 어떤 창문이잖아요. 우리가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척도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도 여러 가지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만 보고 또 보는 때하고 어떤 깊은 그 경험을 할 때하고 또 역사도 들여다보면 이해가 상당히 이제 더 복합적이고 상당히 더 깊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음식 문화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음식 문화의 개념 그리고 특징, 관점 이러한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음식 문화가 과연 이제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먹거리죠.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식생활이고요.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에도 계속 배우고 있지만 타일러의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이해한다면 무엇인가 생활 양식하고 관련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양식이라는 개념은 어떤 모양이나 형식을 의미하죠. 그리고 어떤 모양은 또 패턴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무늬를 그리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음식 문화는 또 어느 한 사회나 한 국가, 이 단위가 한 사회입니다. 어떤 사회, 어떤 국가, 그러면 그 사회나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죠. 사회는 사람들의 이제 집합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어떤 한 사회나 한 나라에서의 구성원들이 습득하고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학습에서 전달해 온 식생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은 상당히 그 한 사회나 한 나라하고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 어떤 나라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무늬가.
특히 먹는 먹거리는 더 그러겠죠. 왜냐하면 먹거리의 원초적인 건 어디입니까? 자연에서 우리가 가져오죠. 자연에서 가져왔어요. 수렵, 채집, 어로 이렇게 다 자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자연에서 가져온 것을 좀 약간 인위적으로 가공한 거죠. 사회 문화적 요인이 가공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화를 또 먹는 문화를 가지고 왔다. 그런 특수성이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 문화는 일단 자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계속 인류가 살아오면서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이렇게 가미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은 융합돼서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상당히 자연적인 요인을 많이 따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풍토에 맞는 음식들이 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지형과 기후와 토양이 일단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먹거리이기 때문에 직접 내가 사는 곳, 발을 디디고 사는 곳, 그리고 그 자연, 거기서 얻는 게 원초적이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한 수렵 채집의 시기와 어로의 시기가 쭉 이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농경 문화가 정착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또 물가에서 문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또 불을 잘 지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 불의 요소들이 많은 곳에서 또 우리가 정착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을 발견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공해서 먹은 불로 익혀서 먹는 그러면서 계속 영양분이 풍족해졌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거쳐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형과 기후, 토양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거기에 식품의 조리법들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공을 할 수 있었죠. 그것이 원초적인 게 우리가 불이죠, 불. 또 물을 넣고 또 끓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문명의 발상지가 물이 있는 곳에도 발상을 하고 농경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차차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가미되게 됐죠. 왜 그러냐면 이제 가족 제도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구성원들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또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또 적용이 되고요. 특히 종교하고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여러분 또 많이 알 겁니다. 힌두교에는 소고기를 먹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의 음식 문화, 또 어느 종교의 음식 문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 상태에 따라서 또 그 어느 정도 교환 경제가 잘 형성되고 있으면 어떤 음식이 작용되고 또 국제 관계 요즘에는 세계화로 바로 세계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 문화들이 이 고유성이 많이 해체되고 융합되는 그런 이제 구조에 빠져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은 국제 관계가 상당히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들어서 이렇게 음식 문화가 교류되고 있는 풍토죠. 그리고 식기류나 상차림, 섭식 방법, 그리고 식사의 예절, 이런 부분들도 어떤 한 나라, 한 사회의 그곳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작이 발달된 유교 문화를 조선시대 때 많이 도입을 해서 결국은 이런 상차림도 여러 가지 관제에 따라서 그리고 또 혼례식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왔던 것이 있고요. 식사의 예절도 다릅니다. 뭐 우리가 계속 뭐 밥 먹을 때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예절도 우리만의 좀 약간 독특한 문화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식습관이 정착이 되면요. 한번 정착이 되면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습관이 아까 자연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이 같이 융합돼서 어떤 식습관이 정착이 되면 그 정착된 습관이 우리가 매일 먹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게 변하지 않죠. 변하려고 하면 상당한 저항에 처하게 되죠. 이러한 약간 더 다른
문화하고는 특수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음식 문화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우리가 관점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시각이자 시선이죠. 그래서 음식 문화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먹을 것이냐? 이거 두 번째는 어떻게 조리하는가? 불로 볶느냐, 뭐 탕을 끓이느냐, 아니면 그냥 날로 먹느냐, 뭐 여러 가지 생선을 어떻게 먹는 거냐, 이런 것들을 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고 어떻게 먹느냐는 또 어떠한 사람하고 먹느냐, 어떠할 때 먹느냐, 배고플 때만 먹느냐, 하루 세 끼를 먹느냐, 뭐 이런 거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쟁점이 되는 거, 보신탕을 우리나라는 먹죠. 우리나라에서 보신탕을 먹는 것은 약간 약재적인 성향도 있었어요. 우리가 보신탕이 상당히 흡수력이 빠르니까 그 아픈 사람들 그리고 원기를 돋구기 위해서 보신탕 먹는데 이게 이제 야만적 문화다 이렇게 해서 많은 공격을 받아왔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음식 문화를 존중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만의 독통한 기준으로서 이제 보지 않고 본인들 서구적인 시각에서 한국을 계속 비판해 왔죠. 그 보신탕 문화에 대해서 계속 어? 비판을 해오는데 그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식 사고방식에서 자문화 중심주의로 공격을 계속 해왔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화 상대주의적인 시각에서 각각의 문화는 고유한 환경과 아까 자연 환경이 특히 또 있었고 역사적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그 자체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또 존중해 줘야 된다는 이런 관점을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의 절대주의적인 사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립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음식 문화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각 문화의 자연과 사회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음식 문화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왜 한국에서는 보신탕을 먹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형성의 요인을 한번 더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치 측면에서 음식 문화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농경 사회에서 특히 먹을 것이 특히 약간 부족했던 측면도 있고, 그래서 보신탕의 효능이 있었어요. 있고, 특히나 같은 단백질도요, 흡수력이 빠르냐, 늦으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그 용량을 갖고 있는 보신탕의 그 단백질적인 함량이 다른 그 식사에서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보신탕이 상당히 흡수력이 빠른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한 환자들한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신탕을 먹었다 이제 이런 그 기록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가치에 약효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민해서 관찰을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다른 나라하고의 그 음식 문화를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도 상당히 이상한 음식을 먹기도 해요. 우리 관점에 봤을 때. 그래서 비교론적 관점을 또 지니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별성을 인정하고, 그 나라의 특수성도 또 인정하고, 공통점도 좀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발견하고, 상당히 이제 합리적 비판도 하고, 비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도 계속적인 개식용 금지하고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 오다가, 2024년 1월 9일 날 국회를 통과했어요. 개식용 금지법이.
그걸 2027년에 시행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분간 이제 법제로 보신탕을 이제 금지하는 약간 이제 세계화돼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개 식용을 금지하자. 요즘에는 이제 그 개도 상당히 애완동물적 성격이 너무 강해지고 그래서 약간 이제 금지하다 이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음식 문화의 우리 정서가 기여된 거죠. 그러나 이건 또 고정적인 게 아니죠.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다시 이 개식용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률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변적인 것이지 이게 어느 고정적으로 법이 고착화되고 문화가 그렇게 이제 어, 고착화될 것이다. 또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이제 유연하지 않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 법으로서 금지시켰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 문화는 한국의 지역적 특성이 또 그 자연적인 특성, 한국의 토질, 토양, 한국의 기후 이런 한국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다 작용한다고 했죠. 그것이 한국이 이제 먹는 문화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리적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통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서 전통이 좋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가 고스란히 먹는 음식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대가 결국은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BC 6000년쯤에요. 한반도에서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석기인들이 왔죠. 그때 이제 고기잡이도 하고 오로 사냥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원시 농경 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발전해 왔죠. 신석기 시대예요. 근데 이제 BC 1500년 정도 되고 2000년쯤 되면 벼농사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벼를 재배하고 또 재배하고 죽을 써먹기도 하고 밥을 지어서 먹기도 하고 떡과 국수, 수제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풍부하게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또 어떻게 갈 것이냐를 이렇게 전망해 보고 또 우리가 그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해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더 시간 순이나 그때 살았던 그 시대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도 다 알죠. 우리도 지금도 먹고 있으니까 밥과 반찬으로 이루어지는 상차림이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융합돼서 하나의 상차림이 있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이 밥이고 밥과 같은 유조 그러고 나서 반찬도류가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밥과 반찬이 이렇게 상차림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 부분은 뭐 다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음식의 어, 일종의 패턴이죠. 문화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의 역사가 삼국시대에는 철기 문화랍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요. 이 철제 농기구가 발달했죠. 철기 문화가. 그러면서 농사 기술이 더 발달을 했겠죠. 땅을 깊게 파야지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고 더 양질의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제를 이용한 농사 기술이 상당히 발달을 했고 중농 정책을 썼겠죠, 당연히. 그리고 벼농사를 보급하고 쌀을 주식화했죠,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가축을 키워서 수렵 채집 어로의 문제를 좀 더 우리 농경 정착 문화에서 이 가축을 하나 키우면서
상당히 이제 일종의 우리가 육류 문제도 해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그렇게 되고 고려시대는요, 우리나라 귀족 계급 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족 계급들을 중심으로서 음식 문화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특히 원나라에서 지배를 할 때는 이 나라 사람들이 육류를 또 상당히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도 육류 소비가 상당히 증가했고요. 우리나라의 아까 이제 갖은 양념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양념류 발달이 잘 돼 있죠. 아주 여러 가지 고춧가루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가 자주 쓰고 있다. 그래서 양념류 사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마실거리도 상당히 다양화됐습니다. 고려시대에. 그러면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면 조선은 한마디로 왕권 중심 사회가 됐었어요. 그리고 유교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주자학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중 음식 그리고 종가 음식이 상당히 발달을 했죠. 그리고 조리서도 출판도 했고요. 이 상차림의 구성법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 의례 음식이 상당히 이제 발달을 했고요. 의례적인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규칙화되어 있고 그것은 유교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절 음식도 상당히 통일돼서 어, 여기서의 통일은 규칙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약식 동원이라고 해서 음식과 이것은 상당히 지금도 이제 하고 있죠. 약식 동원이라는 것은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다 이런 개념으로 일종의 그, 그 뿌리가 결국은 같다 그 말이죠. 거기에 어디에 뿌리가 있을까요? 그 지역에 토착 어떤 식물이 결국은 그 식물을 먹어야지만 어, 건강하게 된다 오히려. 그래서 그게 약과 같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의미는 우리가 우리식 표현을 하면 신토불이죠. 신토불입니다. 그래서 약식 동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발달했고 건조법과 염장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발달한 시기가 조선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개화기가 있죠. 개화기에는 어, 서양에서도 그렇지만 식품 가공 공장이 설립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식생활의 문화가 상당히 근대화됐답니다. 근대화됐다는 거. 그러면서 이때 이제 한식과 양식이 혼합된 시대가 됐죠. 왜 그러냐면 이때 어, 여러분도 알겠지만 결국은 통상을 조약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서양의 식품들, 서양의 양식들 여러 가지 생활 양식뿐만 아니라 서양의 어떤 그 제도들도 많이 동양으로 이식시키려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식과 양식이 혼합됐던 시기죠. 개화기 때요. 어,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이때는 뭐 특별하게 발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가난해졌죠. 최악의 급빈 생활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970년에서 80년대가 오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성공하고 약간 이제 경제가 성과를 내던 시제도 그러면서 더욱더 음식의 서구화 현상은 뚜렷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가 발달하고 도시가 산업화가 되면 우리가 공식처럼 여러분들 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산업화가 되면 도시화가 되고 그 도시화의 안에서 도시 안에서 어떤 시장들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시민이 되죠. 시민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익명화가 되고 그러면서 도시 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근로자들의 생활이고 근로자들의 생활은 결국은 임금 노동의 문제로 노동자로 되고 농민이었던 사람이 노동자가 되면서 계속 그 노동의 문제는 임금의 문제고요.
여기서 결국은 임금은 1차적 배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시골에서 농경사회에서의 대가족은 결국은 이제 핵가족화되고요. 그 핵가족화된 중에서도 맞벌이 부부도 나오면서 여성의 취업 문제가 대두되죠. 그럴 때면 이제 가정의 문제, 전에는 아버지는 일하러 갔다 오고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는 이런 구조가 깨지게 되죠. 맞벌이 부부들은 결국은 그 짧은 시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가족에서 여유 있게 음식을 만들지 못하고 편의점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의식품이 발달하고 그 가공식품 더욱더 발달하면서 결국은 남는 시간에 혹시 가족들하고 모여서 외식을 하게 되죠. 주말에는 쉬면서 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외식 산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이렇게 주문해서 먹는 외식 산업도 발달하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거의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결국은 근로자의 생활이라는 게 그런 모습을 문의를 풍토를 가지게 돼 있다. 그런데 더욱이 1990년대를 들어오면서 현재까지는 더욱더 개성화되고 또 음식 문화가 다양화되고 또 개별화된 이러한 이제 현상들을 보이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편식화가 되고 그리고 기능식화가 되죠. 일단은 배고파서 먹는 것보다 일단은 그 부족한 한 끼를 채우자. 그러면서 그 채우는데 만족시켜줄 기능식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건강식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이제 약간의 이중적인 어떤 그 음식 문화들도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지금 그러한 형국에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나라도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전통 음식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거의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이게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특수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의 전통 음식의 특징이라 하면 상당히 이제 이 부분들을 짚어낼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곡물을 상당히 중히 여기죠. 그래서 곡물 음식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다양한 편입니다. 쌀, 보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쌀, 보리만 얘기해놨지만 여러 가지 우리의 주식이죠. 우리나라는 뭐 쌀과 보리 그리고 잡곡류 그런 것들이 주식으로서 먹고 곡물을 상당히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곡물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밥과 반찬의 나라입니다. 주식이 밥이고요. 밥 종류죠. 밥만 써놨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밥 종류들이 쭉 주식이 있고 부식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삼면이 바다니까 생선류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반찬은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과 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음식 문화죠. 그리고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 음식의 종류 자체도 주식으로서 밥, 죽, 국수 이런 것들을 조리해서 먹고요. 그리고 이제 육류를 또 하고 해조류를 하거나 이런 이제 어, 부식으로서 여러 가지 또 반찬류로서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조리법들이 상당히 이제 매우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어, 곡류 가공식품과 저장 발효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이게 사계절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죠. 짧아지고 상당히 그런 추세는 지금 가고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계절이 어느 정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에 나오는 음식에 가공하는 방식도 약간씩 다르고, 특히 이 저장하는 것도 다르고, 발효를 또 해놓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음식에 약간 특수성이기도 하죠. 음식 맛이 다양하고 향신료가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갖은 양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고춧가루부터 해서 상당히 다양한 이 양념들을 소화해서 여러 가지 맛을 이제 다양하게 내고 있는 그런 음식이, 우리가 젓갈 담그는 것들도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만의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상식 외에 다양한 이제 기호 음식과 잔치 상차림이 발달했다. 이건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우리가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사례라고 하면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렇게 해서 사례에 따른 우리가 이제 그 상차림의 방식들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식과 시식의 풍습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월 초하루에 흰 떡국을 먹고요, 대보름에 오곡밥, 추석 때 추수한 햇 음식을 먹죠. 그리고 동지 때는 팥죽을 먹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명절과 비슷한 때에 우리가 이제 그 독특한 음식 문화가 거기에 따른 이렇게 해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황식품과 구황음식이 있는데요. 고구마, 감자 같은 경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과거에는 우리가 거의 주식을 쌀 보리밥으로 먹다가, 또 공군기 때는 특히 겨울철 같을 때는 이제 주식화돼 있었어요. 이 고구마, 감자가. 그래서 구황식품, 구황음식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이게 이제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건강식이 돼가고 있죠. 워낙 서구식 음식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이 구황식품, 구황음식이 현대는 새로운 차원의 건강식이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여겨지고 있죠. 어, 다양한 지리적 조건에 맞춰서 향토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것은 토속적인, 그리고 민족 음식으로서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돼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향토 음식이 발달했고요. 남부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서 농업 사회에서는 쌀과 보리가 많이 풍부했기 때문에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북부에서는 약간 잡곡류죠. 그래서 여기 뭐 잡곡류들이 많이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0년 넘어서면서 이제 새로운 향토 음식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 향토 음식이라는 게 서양의 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 이게 약간의 융합도 되기도 하고, 거기에 모티브를 받아서 향토 음식도 새로운 유형의 향토 음식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음식의 특징들을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8교시 1교시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